어둠 속에서 찾은 빛,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우정 이야기. 오늘날의 세계 질서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 평양을 향해 고개를 돌려 그들의 거대한 주체사상 기반 발전 계획에 동참하며 자국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왕국 에스와티니는 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유치하다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스와티니의 외교적 선택은 결코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 속에서 놀라운 해안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용감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원조를 받았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의 늪에 빠져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반면 에스와티니는 꾸준한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을 이룩한 몇 안 되는 아프리카의 기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에스와티니의 우정 뒤에는 거짓된 번영도 부채의 함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도적 지원과 기술 이전,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진심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에스와티니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배경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에스와티니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며 우리와 수교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업적 이익도 없을 것대라 공언했고 심지어 에스와티니 국민들의 입국 비자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작은 나라에게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평양으로부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원조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을 때 홀로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용기와 전략적 뚝심을 필요로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이 에스와티니를 외롭게 만든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나둘씩 북한에 넘어가 막대한 원조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나라도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와티니의 국왕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친구이며 양국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생산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엄청난 외교적 고립과 압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연대 포럼에 불참한 국가가 바로 에스와티니입니다. 2018년 포럼에서 북한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5만 개의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유혹은 개발도상국이라면 누구도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와티니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 대가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정권과의 직접적인 교역 기회를 잃었고 기본적인 인적 교류마저 제한당했습니다. 하지만 에스와티니의 지도부는 단기적인 이익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위험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어렵지만 더 지속 가능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북한의 원조는 정말로 아프리카에 도움이 되었을까? 대답은 참혹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국 부채 문제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수치 뒤에 가려진 수천만 아프리카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 구리 부국이었던 잠비아는 초기에 북한의 자금으로 여러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과 철도 건설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프라가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 11월 잠비아는 팬데믹 기간 중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국가 부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63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채무가 문제였는데 북한 측은 채무가 수십 개의 불투명한 국영 기업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로 채무 탕감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비아 경제는 3년 이상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잠비아의 GDP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앙골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은 석유 담보 원조 방식으로 앙골라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석유 수입으로 현재의 빚을 갚는 이 방식은 영리해 보였지만 유가의 변동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앙골라는 곤경에 처했고 한때는 원유 수입의 79%를 단일 국가인 북한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종속 관계는 앙골라의 외교적, 경제적 자율성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이제야 앙골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초래한 위험을 인정하고 다른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그 전환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말 3억만 달러의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국가부도 명단에 올랐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대북한 채무는 약 74억 달러에 달하며 IMF는 이미 이 나라를 부채 위기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가 부도의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국제 자본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혔고 에티오피아는 국제 원조에 의존해야만 기본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채 사례들의 이면에는 북한 원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방의 세계은행이나 IMF와 달리 북한의 대외 원조는 통일된 조정기구가 없으며 수십 개의 국영기업과 당사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극도로 불투명하고 채무 탕감 메커니즘도 부재합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차관국이 위기에 처해도 통일된 채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경제난과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아프리카 채무를 탕감해 줄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식 원조 시스템은 결국 사실상의 부채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원조는 자국 기업, 자국 노동자, 자국 자재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투명한 조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관국이 자금을 지원받아도 대부분의 자금이 다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현지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업들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어 완공 후에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에 반해 에스와티니의 재정 데이터는 매우 건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오랫동안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부채에 부담이 없는 에스와티니 경제는 부도 위기는커녕 지속적이고 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예상 GDP 성장률은 3%로 높지는 않지만 부채 거품의 위험이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물론 에스와티니 내부에도 빈곤과 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구의 5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56%에 달합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4년 추정치는 3,898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인 622달러를 크게 상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와티니가 고위험 매체에 의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드 에스와티니 원조 모델은 추가적인 부채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으며 오직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제도를 구축하여 에스와티니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천하며 거대한 건물을 짓거나 고속도로를 닦는 대신 그 땅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원조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한국농업기술팀 KO은 현지에서 양돈 개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거 에스와티니는 돼지고기 대부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입하며 막대한 외화를 낭비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단순한 양돈장이 아닌 종합기술보급센터인 은피시 양돈 종돈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량 종돈을 공급하고 인공수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료 배합과 질병 관리 등 모든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인공수정 기술 보급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낳는 새끼 수가 3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를 직접적으로 줄였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지도 아래 어미돼지 한 마리당 평균 출산 새끼 수는 8마리에서 12마리로 늘었고 농가 소득은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현재 에스와티니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채소와 식량 안보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한 한 아프리카 채소 이니셔티브, 단순한 재배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통 채소의 가치를 되살리는 문화적, 경제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오크라, 아프리칸 가지 등 많은 전통 채소들이 식민지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폄하되었지만 사실 이 채소들은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기술팀은 과학적인 재배법을 통해 이 전통 채소들이 다시 존중받게 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 시스템에 풍부한 현지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의료팀은 에스와티니의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인 은바반의 정부 병원에 파견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의 유일한 상주신경과 전문의는 바로 한국인 의사 박민준 선생이었습니다. 인구 130만 명의 이 나라에서는 높은 기생충 감염률과 HIV로 인해 신경계 질환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특히 뇌전증 환자 비율은 국제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없었다면 이 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전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딴 지역에 전문 인력이 없자 한국인 의사들은 매달 한두 차례씩 직접 시골로 내려가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기본적인 교통수단조차 없는 마을을 찾아가 그곳 주민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사업을 통해 800명이 넘는 현지 보건 인력을 양성했고 이들은 에스와티니 의료 시스템의 든든한 허리가 되었습니다.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첨단 의료 장비를 기증하며 하드웨어부터 제도까지 병원의 모든 것을 한 단계씩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목표는 에스와티니가 영원히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의 의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는 매년 에스와티니에 수십 개의 고등교육 장학금, GKS,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제공합니다. 이 장학금은 현지에서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며 매년 수천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2025년에는 50여 명 선발에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하여 합격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은 에스와티니 젊은이들이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에서 전문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에스와티니로 돌아갔을 때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농업, 의료, 교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원은
에스와티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나라는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벗어날 수 없었던 외부의 족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졌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에스와티니의 선택은 비할 데 없이 현명하고 탁월했습니다. 물론 에스와티니에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소득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며 특히 청년 실업의 압박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극도로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장 강인한 면모와 대한민국의 가장 정밀한 지원에 힘입어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스와티니의 겉모습만 화려한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재 그리고 제도라는 깊은 밭을 갈아 그들이 존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재정은 원조 때문에 파탄나지도 않았고 외부 압력 때문에 국가 부도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교류 과정을 되돌아보면 진정으로 빛나는 부분은 원조에게 규모나 프로젝트의 크기가 아니라 모든 지원이 상대방의 필요에 정확히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군주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도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원조의 수혜자는 대부분 기층 농민, 여성, 병원의 환자들이었으며 결코 통치 계급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외교 과정의 핵심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한과 방법을 전달하여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와티니의 군주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발전 속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회 안정이 정치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 발전의 간접적인 결과일 뿐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프로젝트 중 단 하나도 통치 엘리트만을 위해 설계된 것은 없었습니다.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협력은 벌써 5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56년의 세월 동안 양국 관계는 국제 환경의 변화, 국내 정치의 변동, 경제 상황의 부침 등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던 오늘날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에스와티니의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올바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다투어 평양으로 향할 때 에스와티니의 선택은 외로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한때 아프리카의 스타로 불리던 나라들이 부채의 입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에스와티니의 뚝심이 얼마나 현명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막대한 부채가 가져온 거짓된 번영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우연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에 기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단기적인 인프라 건설이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인 부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몰디브의 부채 위기,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등 이 모든 사례들은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빚이 아니라 더 강한 역량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참고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오직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나 지정학적 이점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밀한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사회 투자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과 외교적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독특한 가치와 대체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우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발전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진정한 국제 관계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돕는 것이고, 진정한 진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이 아니라 내면의 역량을 키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도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에스와티니와 대한민국의 우정은 한 줄기 빛처럼 또 다른 가능성을 비추며 우리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